더뉴스 2부 시작합니다. 비자금 조성과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늘 아침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시작해두고 내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국내 송환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부다비에서 두바이로 옮겨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 뒤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는 스위스로 이동합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뒤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2,600만 명이 이동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설 당일과 다음 날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는 결과 보고서 채택이 논의될 예정인데 책임자 문책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부지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의 기존 운영사에 대해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강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경기와 강원 등 중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설 연휴까지 길게 이어질 예정이고 올해는 중서부 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YTN 김영주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수원지검으로 압송돼서 이 시각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는 쌍방울 그룹 횡령 배임, 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 대북 송금 의혹 등입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모른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전혀 없었다, 말도 안 된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이었죠. 이재명 대표 또한 김 전 회장의 얼굴도 본 일이 없다면서 부인했습니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본 일이 없다, 모른다, 이것은 바로 말 맞추기 신호를 보낸 것이다 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전날 검찰의 추가 소환 통보도 받았죠. 오늘 여야 공방은 더 격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당은 조폭, 토착 세력과 손잡은 부정비리 의혹 덮을 수 없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야당 대표 망신 주기를 넘어서 악마화에 여념이 없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조폭 출신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니 쉴드를 이재명 대표가 치고 있습니다. 당당하다면 들어갔던 문으로 다시 걸어 나오십시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정치 탄압, 정치 검찰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조폭과 손을 잡고 토착 세력과 검은 거래를 했던 부정비리 의혹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 해임 파동 등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권 장악 시도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랴부랴 물타기용 정치 수사쇼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봐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 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없는 모습입니다. 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귀국을 했고 이 시각 현재 조사를 받고 있죠. 또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추가 소환 통보가 있었습니다. 여야 공방은 그래서 더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권의 최대 화두도 김성태 전 회장 압송, 또 검찰 수사인데요.
민주당 내부 분위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뭐 그와 관련해서 따로 무슨 대책 회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아, 예. 제가 내부 논의 과정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2시부터 의총이 시작되는데 여기 아, 오는 그렇습니까? 바람에 아, 예. 제가 그것까지는 오늘 아직 의총 파악을 주제는 못했습니다. 뭐예요? 한참 전에 지난주부터 예정이 돼 있었던 의총이기 예, 때문에 예. 향후 이제 그 이태원 참사 아. 국정조사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과 보고도 있을 것이고 예. 앞으로 정치 혁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설 민심은 어떻게 잡고 이후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이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원내대책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내대책 회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봤더니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관련 입장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김성태 전 회장하고 우리 민주당하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떤 것도 나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따로 입장을 뭐 모아서 발표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네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 크게 몇 가지, 세 예, 가지 앞서 정도가 혐의를 있습니다. 짚어봤죠. 예. 예, 첫 번째는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공시 의무가 있는데 그걸 위반했다라는 것이고, 네, 네. 두 번째가 대북 송금 의혹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예. 근데 또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도 그건 인정하고 있어요. 네. 인정하면서 그 뭐 자금이 개인 돈으로 뭐 보냈다고 뭐 개인 이야기했다면서요. 돈 그래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것 자체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예. 그 혐의는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데 음. 그 외화 밀반출하게 된 경위가 뭐냐면은 네. 북한과 쌍방울이 합작으로 뭔 사업을 하기 네, 위해서였고 예. 그걸 추선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선을 한 사람이 경기 부지사인데 예.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기지사 때 그렇습니다. 부지사였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부지사인 이화영 예, 전 예. 부지사가 그걸 주선을 했는데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증거라든지 뭐 진술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뭐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는지는 뭐 저희들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겉으로 드러난 상황으로 보면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 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예. 지금 본인은 이재명 대표 본인은 변호사비로 3억 원 가량을 썼다고 했는데 네. 그 변호사들이 한 20명 이상 아마 변호사들을 선임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1, 2, 30을 쭉 보면은 예. 통상적으로 변호사 시장에서 그 정도의 숫자의 3억으로 충분하겠느냐? 또 네. 그 변호사들의 면면을 보면은 우리 뭐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김현장이라든지 화우라든지 이런 네. 변호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런 걸 종합해 보면은 이 3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다 변호사비를 했다는 건 납득이 어렵다. 그러니까 예. 다른 방식의 변호사비 지급이 있지 않았겠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네, 그건 이제 검찰의 이제 주장이고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재명 대표의 기본 입장은요 한 2억 5천에서 3억 원 정도 지급을 했고 또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 뭐 사시 보면서 알았던 뭐 동료였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정도 내는 게 당연했고 적당했다라는 입장이죠. 네. 예.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이제 변호사비라는 게 이게 뭐 어떤 그 권장가나 이런 네. 게 있는 건 아니지 예, 예.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의 상식으로는 그 정도 지불하는 것이 맞겠다 하고 생각은 드는데 네. 또 이제 여당에서는 터무니없이 적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니 네. 글쎄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결국은 과연 실제로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전환사채 발행 일부가 지금 변호사비 대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네. 김성태 회장이 그 부분에서 차익을 얻어서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하나 보는 게 있을 것이고요. 예. 그다음 그 전환사채가 인수한 사람, 전환사채를 인수한 사람이 적정한 시점에 그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회사에 호재가 생겼을 때 주가가 높을 때 전환을 하면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다 같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 이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네. 뭐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이것도 지금 이제 박 의원님도 굉장히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추론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결국 수사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다 예. 하시는데 정작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김건희 파일이라는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한 치 앞도 이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여쭤봐도 돌아오는 답은 그저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예. 대답이 아니었죠. 예, 예. 수십 번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는 정말 왜 이 소환 안 도이치모터스 사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매번 하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그동안 수십 번 얘기를 했어요. 자, 도이치모터스 예. 사건이 주범들이 구속된 주범들이 기소할 때 그때 문재인 정권 당시의 검찰이었습니다. 그때 다 기소를 하면서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놔둔 겁니다. 네. 원래 공범들과 사건을 처리할 때는 공범들과 같이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공범들이 그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공범 중에 한 사람이 안 잡혀서 그 사람 때문에 처분 못 한다고 그랬었어요. 예. 그러다가 그 사람 잡혀서 그 사람도 구속돼 가지고 재판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처분하지 않고 놔뒀던 겁니다. 야당의 지금- 주장은 뭐 새로운 파일이 추가로 발견됐으니까 추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보완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주장이에요. 검찰의 주장이 뭐냐면은 그런 부분까지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까지 우리가 검토한 후에 이 사건을 결정하겠다. 예. 그리고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범 재판 중일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도 시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 재판에서 나오는 것을 충분히 다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시효가 네. 언제까지입니까? 시효는 공범이 재판 확정될 때까지 늘어나는 것이죠. 야당에서는 지금 특검도 추진하는 거죠. 이미 특검법은 발의가 돼 있는 예, 상황이고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특검으로 가는 것보다는 검찰에서 응당한 조사를 네. 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런데 그 새롭게 나왔던 김건희 파일이라는 것 그리고 녹취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이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어떠한 연관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물론 그 연관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검찰을 윤석열 검찰로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권에서는요. 앞서 저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조폭과 손을 잡고 토착 세력과 검은 거래를 했던 부정비리 의혹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곳곳에 조폭과의 연결 흔적이 있는지 제가 정말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지금 지난번 대선에서 성남 국제 마피아라는 이 조폭이 또 문제가 됐었죠. 조카 그 살인 사건 변호 그것도 조폭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죠. 지금 또 이 김성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중에 한 사람 당연히 조폭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근데 의혹 제기가 매번 있었던 지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된 거였습니다. 아니 물론 이게 이제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게 아니라 조폭과 연관성이 있기를 제가 보기에는 기도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전에 행안위 국감장에서도 그 조폭이 어떤 그 돈다발을 네, 놓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가 오히려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예. 몇 시간 만에 드러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야당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 그저 적으로밖에 규정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 체포가 됐고 이제 압송이 됐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라는 인터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명랑하게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담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토착비리 범죄 뭐 이런 단어도 장관이 쓰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분은 이제 장관을 그만두셔야 하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겁니다. 검사도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죠. 일일이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법정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이고 검찰이라면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네, 뭐 고민정 의원이 옆에 나와 계시니까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당연히 그만두셔야 한다라는 주장이시죠? 사실 한동훈 장관이 국감장에서 혹은 대정부 질의에서 국회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발언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였습니다. 예. 특히나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늘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관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장관은 정치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외교를 안 하고 있고 네. 정치인은 줄 서기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정부 여당 모습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내용을 보면 귀국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이거 과거에 자주 있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건 뭘 두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남욱 변호사를 두고 한 얘기일 예, 것입니다. 예, 남욱 변호사가 예. 귀국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은 CR도 안 먹히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거 뭐냐? 예. 그때 지금 구속됐다 지금 석방됐죠. 이 사람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 그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남욱 변호사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유동규 또 어떻습니까? 유동규 피고는 마찬가지로 휴대폰까지 버리면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던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통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정확하게 얘기해 팩트와 증거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뭐 그리고 최서원 씨라든지 아까 남욱도 귀국 직전에 선택적인 인터뷰를 그렇습니다. 했다는 예. 거죠. 예. 네. 그 부분을 언급을 한 것이고 네.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기자들 입장에서나 우리 입장에서도 물어볼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정 의원님 말씀처럼 예. 다 그러면은 아무 얘기도 안 하면은 이 또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그걸 의원님이나 적절하게 조절하는 선에서 또 정무직인 장관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이나 기자들은 물어볼 수 있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장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은 장관직 내려놓고 하시라는 아니, 말씀입니다. 제가 무엇보다 한동훈 장관은 다른 것도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자칫 어떤 수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이 본인의 말을 뒤집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검찰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검찰은 직접 얘기를 못 합니다. 그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십니까? 국회에도 검찰총장 출석하지 않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입장을 대신해서 출석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예. 검찰의 생각을 대변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총장이 왜 출석을 하지 않느냐? 그 담당 수사검사가 왜 출석을 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직접 출석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대리로 답변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하지만 알겠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흘리고 계시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여러 이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언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이제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가 증거와 팩트로 말씀을 해라 이렇게 또 직역한 게 있어요. 그건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그 지난번에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예. 수사받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또는 재판받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증거와 팩트로 얘기를 해야 되지 네. 이 프레임 자체를 정치 보복이다. 정치인에게 하는 수사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 예, 보복이라고 예. 다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된 마당에는 증거와 팩트로 얘기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그 얘기죠. 검찰이 어제죠. 어제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소환 통보를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27일 아니면 30일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고민위원님 지금 출석할지 여부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죠? 네, 뭐 결정되거나 논의하거나 아직 그러지는 않았고요. 소환 통보를 직접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직접 이제 대표가 받으신 거는 아니고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누군가가 아. 전화로 아마 연락을 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통상 소환 조사 같은 경우는 날짜를 협의하게 돼 있는데 뭐 그런 절차도 전혀 거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좀 전에 그 증거와 팩트로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팩트와 증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정치 보복, 정치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굉장히 피부로 많이 와닿고 있는데요. 그 청담동 술자리 조사와 관련해서 전혀 관계없는 야당 의원인 제 이름을 포렌식 수사하는 데 있어서 검색을 했다는 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증거도 없고 팩트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서초경찰서가 했는데 왜 그런 것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야당 탄압이고 이것이 넓게 보면 민간인 사찰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예, 박형수 의원님. 예. 이재명 대표 소환 관련해서는 뭐 증거가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요?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예. 상황이죠. 그런데 자, 제1야당의 대표를 검찰이 소환하겠다고 하는데 증거 없이 아, 그냥 한번 소환해보자. 예. 이렇게 해서 소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이겠습니까? 증거가 저는 있을 그래서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제가 겁니까? 상상하는 예. 것보다 검찰이 더 많은 아마 증거를 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보면은 참 이게 증거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소환까지 통보하는 걸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검찰은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그 소환 통보를 뭐 받지 못했느냐 하는데 그 사건의 소환 통보는 성남 FC 사건의 변호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아마 통상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없어요. 네. 직접 하다 보면 또 지난번 성남지청처럼 뭐 차장 검사가 해야 되느니 지청장이 해야 되느니 이런 문제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네. 변호인한테 통보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팩트와 증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사기관 검찰에서 팩트와 증거를 무시하고 수사를 했다가는 당연히 그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재판에 가서 가려집니다. 재판에서 팩트와 증거가 아닌 부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성남 FC 의혹과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까지 이제 좀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설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예. 이제 설 밥상에 무엇을 올릴지는 정치권이 다 여야가 고민하는 대목이니까요. 다만 이제 슬픈 현실은 검찰도 설 밥상에 뭘 올릴까를 고민한 흔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검찰이 계속해서 이재명 관련된 것들을 흘리고 어떤 요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상대로 가는 모습을 보니 여전히 정치 검찰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우리 정치 검찰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게 좀 씁쓸합니다. 검찰은 향후 그 뭐 영장 청구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 예를 들어 본다라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정점에 있다라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 유동규, 남욱, 김만배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라면은 예. 당연히 영장 청구해야 됩니다.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은 검찰은 형평에 어긋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검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뭐 아직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검찰이 어떤 대응을 할지는 지켜보고요. 국민의힘 상황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사실은 출마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출마 선언 할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글쎄요, 뭐 내부에서 뭐 저희들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예. 이렇게 취합해 본 건 아닙니다만 네. 제 출마할 것 개인적인 같습니까? 의견으로는 지금 하시는 행보들이 보면은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들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지금 그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네. 예, 출마 선언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아마 돌아오시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은
저출산이 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근데 이제 사의를 표했는데 대통령이 해입 조치한 거 아닙니까? 그건 대통령이 이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당무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야당에서 해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자,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생각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왔고, 네. 자, 그런데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통령실과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부위원장이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네. 그 질책이 해임의 모양으로 지금 나온 것입니다. 네. 만약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해서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조율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다라면 이게 오히려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 자기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 예. 여기에 저는- 대해서 야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좀 대인배스러운 면모를 보이셨어야 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야당에게는 저희가 이젠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여당에게서만큼이라도 좀 더 폭넓은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는가. 대부분은 사직서를 내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그 아크부대 방문 때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서 좀 외교적으로도 좀 파문이 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그 부분 장병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장병들한테 사기도 좀 북돋워 줘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적은 북한이다. 또 요즘 최근에 또 북한에 또 도발을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에 사실은 우리 적은 북한이라는 부분에 사실 방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대비 효과를 한번 보기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거는 아마 최근에 그 우리 외교부에서 펴낸 자료에도 보면 아랍에미레이트는 잠재적으로 이란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보고 있다. 그리고 또 예.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그 이란하고는 단교를 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움직임을 염두에 두시고 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우리 장병들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뭐 사기도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에서 오늘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외교부는 일단 뭐 이란과의 지속적인 관계 발전에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상당히 이분법적 세계관에 빠져 있는 분이시구나. 네. 아군 아니면 적군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야당을 대하는 태도도 그러신데 해외에 나가셔서조차도 그 버릇이 그대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예전처럼 아군 적군이 나눠져 있는 글로벌 세계가 아니고 예.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단순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외교부가 대응을 하면서 그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 간의 관계와는 무관하다라는 대응을 했는데 이거는 저는 대통령을 디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외교부의 대응도 적절치는 않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반윤 우두머리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의원님을 향해서 반윤 우두머리요? 반윤 우두머리다 이런 말이. 저는 사실은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찾아온 정권입니까? 진정한 윤 정부 성공을 위한 친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꾸만 그들끼리의 친윤, 배제하는 친윤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었다 깨도 반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고생들 많습니다. 아니 시간이 먼저 화장실 하세요. 가야 되니까 화장실 갔다 와. 시간이 먼저 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이야기 나누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우리 정부의 성공, 당의 상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또 수도권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너무 추워서 고생들 하셨는데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네. 의원님 사실 네. 같은 질문 반복입니다만 출마 시점 관해서 사실 그만 이야기하시고. 그만할까요? 그만 이야기하시고요. 아니, 오늘 출마 의지는 붙이신 건가요? 아직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건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저는 집밥 관련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자세한 말씀은 제가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 대통령이 입국하는 21일에 방지턱 출마 뭐 그거 이제 그만 이야기하죠. 네. 아이고 날이 이렇게 추운데 찬바닥에 앉아가지고 이게 웬 고생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밝힐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두 분 중에 누가 더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는 비슷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합시다. 감사합니다. 당의 전당대회 상황이라든지 당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명론적- 메뉴랑 술 들어갔어요. 우리 막걸리 한 병 먹었어요. 메뉴는요? 메뉴 뭘 메뉴를 나오고 얘기하는 데인지 못 하는지 알아보세요. 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드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13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겁니까? 네, 오늘 열리는 회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회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화상회의를 열고 해제 시점과 방법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여기서 내놓은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중대본 회의를 열어서 시점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제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머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기분 좋게 설 전에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영웅적인 결정이나 결단을 요구하는 분야는 아니라는 말로 설 연휴 이후 해제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완화를 위해 제시한 4가지 기준은 현재 고령층 동절기 추가 접종률을 제외하고는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환자는 41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18일 3만 3천여 명 이후 13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당장 지난주 화요일과 비교해도 2만 명 가까이 줄었고 2주 전으로 시간을 돌리면 절반 수준입니다. 해외 유입은 95명으로 이 가운데 60%가 중국발 입국자입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은 3.5%로 방역 강화 조치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03명으로 어제와 비슷하고 어제 하루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30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3년간 축소 운영된 예비군 훈련이 올해부터 정상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올해 예비군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소집 훈련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소집 훈련 1일과 원격 교육 1일을 더한 혼합형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하지 못했던 현역 동원 예비군 통합 전술 훈련을 재개합니다. 자국민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한 국가들을 비판해온 중국이 오늘부터 공항에서 입국자에 대한 불시 검사를 진행합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과 싱가포르, 캐나다 등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오늘부터 중국으로 여행하는 승객의 PCR 음성 증명서를 확인하고 불시 세관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매체는 해당 입국 규정이 새로운 건 아니지만 중국이 한국, 일본 등과 입국 규제 조치를 두고 충돌하는 가운데 재차 통제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고 썼습니다.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등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방검찰청에 도착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오늘 아침 8시 20분쯤 태국 방콕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흘러간 변호사비는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폭력 조직, 불법 도박, 불법 대부업, 그리고 쌍방울까지 모두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말들입니다. 김 전 회장이 어떻게 중견 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지 김다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시설 관련 준공식. 옆으로 길게 서 있는 사람들 사이 유독 키가 큰 한 남성이 박수를 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 남성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최근 8개월여 만에 덜미가 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입니다. 전북 남원에서 나고 자란 김 전 회장은 20대 때 전주의 한 폭력 조직에 몸을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다 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이 대대적으로 유행하던 2000년대 중반, 김 전 회장은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서 불법 도박 PC방을 운영하다 적발됩니다. 이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강남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자금력을 급격히 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지난 2010년엔 쌍방울그룹을 인수했고 이후 특수차량 제작 기업인 광림, 그리고 바이오 기업 나노스 등을 인수하며 중견 기업인으로 성장합니다. 주로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이 이루어졌고 쌍방울 인수 전에는 주가를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나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 전 회장의 현재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불법 송금 의혹 등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변 인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이 국내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부다비에서 두바이로 이동해 일정을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부다비에서 두바이로 출발해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에 참석하고 과학기술의 국제연대를 통해 인류에 기여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밝히고 전문가의 견해를 듣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스위스 취리히로 이동해서 동포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보스로 위치를 옮겨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란 외무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나세르 카나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6일 두 주변국이자 우방인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최근 간섭 발언을 들여다보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이란 외무부가 한국 정부의 최근 입장, 특히 이란과 UAE의 관계에 대해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이란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크 부대를 방문해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란과의 관계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UAE에서 임무 수행을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장병 격려 차원이었다며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란과 1962년 수교 이후 오랜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왔고 이란과의 지속적인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에는 유지 비용이 적게 들고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는 전기차로 바꿔볼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한번 고장나면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번거로운 게 한둘이 아닙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를 탄 지 5년째 되는 김동신 씨. 한 달 유지비가 4분의 1로 줄고 매연과 소음 걱정도 없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차에 시동만 걸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진동과 소음이 시작된 건 지난 7월부터였습니다.
말썽이었던 에어컨 컴프레서를 교체하고 2번이나 수리를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더 큰 정비업체를 찾아갔지만 2달 뒤에나 예약 접수가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고양 하이테크 센터가 워낙 관할 범위가 좀 넓고 먼저 전화하신 고객들이 많아지는 9월 30일 금요일, 죄송합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8시 40분 예정 괜찮습니까? 9월 30일은 안 되고요. 네, 죄송합니다. 결국 더운 여름에 수리를 맡긴 에어컨은 추운 겨울이 돼서야 정상 작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에어컨 수리만 4개월이 넘게 걸린 셈입니다. 올여름 많이 더웠잖아요.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도 창문을 열고 다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겪은 건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차 온라인 동호회에는 부품이 없어 차가 한 달째 방치되고 있거나 수리업체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정비 인프라는 제자리 걸음 수준인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5만 5천여 대에 불과했던 전기차는 지난해 8월 32만 8천여 대까지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반 정비업체 가운데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곳은 전국에 1,300여 개로 전체 4.3%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인 조그마한 공장에서는 수리를 못하다 보고 큰 공장에서 수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수입차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 3만여 대가 넘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는 전국에 8곳에 그쳤습니다.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 등 다루기 까다로운 부품들을 사용하는데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가 아직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탓입니다. 선 AS망을 구축하면은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되고 앞으로 그로 인한 만족으로 인해서 보급 속도도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 이걸 반대로 하다 보니까 전기차 정비업체 부족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전문적인 인력과 인프라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전 부위원장 해임을 결정했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나경원 전 부위원장 사의를 표명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했었고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여기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저희가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닷새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합니다. 또 이 기간 모두 2,648만 명, 하루 평균 530만 명이 이동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용 교통수단별로 보면 승용차가 91.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귀성때는 설 전날 오전 10시에서 11시, 귀경때는 설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오후 2시에서 3시에 교통량이 집중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는 나흘 동안 면제되고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도 운영합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해법안과 피해자 측 입장이 일본 측에 전달되면서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나 피고 기업의 사과와 변제금 참여 여부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제징용 공개 토론회 이후 닷새 만에 시작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상.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안과 피해자 측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한 만큼 이제 관건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수입니다. 우선 일본 피고 기업의 변제금 조성 참여 여부입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포기를 전제로 한 기부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행 성격이 아니라면 우리로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어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거론됩니다. 그 기업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일본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형태, 그러니까 조금씩 뭐 한국도 양보하고 일본도 좀 양보한다 그럴까요? 기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하는 해결 방안이 뭐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사죄와 관련해서는
역대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과거사 관련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 등을 계승한다는 건데 피해자 측에 얼마나 진정성이 전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부도 관련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조치, 그런 얻어내야 되는 것들에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방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면 한일 정상 셔틀 외교도 복원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의 진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인천 영종도 스카이 72 골프장 일대에서 법원의 강제 집행을 방해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특수공모 집행방해 혐의로 A씨 등 보수단체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회원 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8시쯤 시작된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 집행을 저지하며 공모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집행관실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스카이 72 골프장의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제 집행 불법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겨울답게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위가 유독 반갑게 느껴지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겨울축제 현장입니다. 겨울축제 현장에 기상캐스터 나가 있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 시간에 직접 낚시에 도전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낚시 좀 잘 됐습니까? 네, 이곳 화천에는 이렇게 눈발이 날리고 있는 가운데 제가 직접 낚시에도 도전을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제 낚싯대에는 영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낚시에 성공한다면 이렇게 싱싱하게 펄떡거리는 산천어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크기가 꽤 크기 때문에 낚는 손맛이 굉장히 짜릿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낚은 산천어는 근처 축제 부스에서 직접 회나 구이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중단됐던 축제가 올해 다시 개최되면서 열띤 얼음 낚시 풍경을 3년 만에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주 갑작스러운 겨울폭우로 잠시 휴장을 하기도 했지만 운영을 재개한 지금은 축제가 성황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 투입된 산천어는 무려 171톤, 마리수로는 100만 마리가 넘는데요. 지난 7일 개막한 화천 산천어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곳 화천을 비롯한 강원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의 추위는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 광주와 대구 영하 2도 예상됩니다. 새벽에 수도권을 비롯한 중남부 지방 내륙 곳곳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2도 높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 5도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쉽게 풀리지 않고 설 연휴까지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중서부 지방에,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더욱더 날씨가 춥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곳 화천에서는 기온이 떨어질수록 오히려 겨울축제의 묘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강추위에 나들이 계획을 세우기 힘드시다면요. 이런 축제 현장을 찾아서 계절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화천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